이번 이라크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전반전에 있었고, 박용우 선수를 후반전에는 홍명보 감독이 과감하게 빼면서 김진규와 황인범 두 명의 약간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 라인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 우리의 경기가 잘 풀리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 자리에 꼭 박용우를 써야 되느냐, 내지는 박용우 선수보다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면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계속 고집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박용우 선수가 가지는 역할 자체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홍명보 감독은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라볼피아나 및 변형 3백, 이 전술적인 구조를 만들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포지셔닝과 이제 전술적인 빌드업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라볼피아나는 미드필더 2명 중에서 1명,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가면서 센터백 사이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풀백들이 자연스럽게 3백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3명의 선수 앞에 1명의 선수, 그리고 끝까지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가운데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측면 공격수들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뭐 이태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강인과 뭐 손흥민, 최전방에 있는 뭐 오세훈이나 오현규 혹은 뭐 주민규, 이런 선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5-1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러한 형태가 될 때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박용우 선수가 앞에서 황인범 선수랑 2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 때 이태석 선수가 요즘에는 올라가지 않고, 이태석 선수가 아니라 뭐 이명재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올라가지 않고 3백을 뒤에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만들 때 박용우 선수의 역할은 이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왼쪽 측면 공격수가 이태석이 안 올라오니까 측면을 넓게 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는 이재성 선수가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되고요.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이다 보니까 황인범까지 올라가서 구조는 똑같은데 선수의 위치는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태석 선수가 왼쪽 센터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명재, 이태석 혹은 뭐 조현택, 이런 선수들이 3백을 만들기도 하고 풀백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태석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3백을 만들 때 왼쪽에만 있지는 못하잖아요. 풀백이니까. 그래서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 박용우 선수가 한 칸 내려오게 되죠. 구조는 계속 똑같지만 선수의 위치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3백의 왼쪽이 되어주고요. 이때 앞쪽에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3-2 혹은 이태석이 한 칸 올라가면서 이렇게 똑같은 형태지만 이번에는 위치가 달라졌죠. 박용우가 왼쪽, 황인범이 수비라인 앞에, 이태석이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 왼쪽에는 뭐 손흥민이나 황희찬, 이재성이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 박용우 선수의 자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후방 빌드업 구조를 만드는데 지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위치입니다. 3백의 왼쪽도 돼야 되고요. 수비 라인을 만들 때 수비 라인 앞에 3백의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황인범이 올라갈 때는 혼자서 이 앞을 지켜주는 선수가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다 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빌드업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이게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박진섭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북에서 굉장히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잘해주잖아요. 근데 박진섭 선수는 약간 좀 다른 유형이죠. 수비 라인 앞에서 조금 더 피지컬적인 수비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 라고 한다면, 박용우 선수는 수비력은 박진섭 선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센터백의 사이 공간으로 내려가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주면서 3백 앞에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직접 올라가서 볼을 배급해 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적재적소의 위치를 선점하면서 빌드업의 구조를 계속 유지시켜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감독들이 전술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선수를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로 꼽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로드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것은 로드리가 상황에 맞게 이 전술적인 구조를 빈자리로 내가 움직여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이라크전의 장면인데 이태석, 권경원 그리고 오른쪽에 조유민 선수가 3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박용우 선수가 혼자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죠. 그러면 파트너로 뛰고 있었던 황인범 선수는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석 선수는 올라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왼쪽에 황희찬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고요. 이때 이재성 선수가 황인범이 올라오면 이재성은 왼쪽으로 빠져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거죠. 최전방에 오세훈이 있고 이때 오른쪽에 이강인이 있는데 여기서 서령우 선수는 아무래도 이태석 선수보다 올라가서 공격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강인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측면으로 올라가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를 또 만들어 줘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박용우가 이 수비 라인 앞에 지금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면을 보면요. 구조는 비슷한데 위치가 바뀌어요. 이 장면은 이태석 선수가 이 장면에서는 3백이 아니라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3백을 만들 때 박용우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3백 구조를 만들어주죠. 이 자리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황인범 선수가 이번엔 올라가지 않고 박용우 선수가 내려가면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황인범이 내려가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이 있고요. 이때 서령우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앞쪽에 이지성 선수가 이번엔 가운데에 위치해요. 그래서 아까랑 앞쪽에 오세훈 선수까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의 수비 라인 앞에 1명의 선수, 그 다음에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 중앙에 4명의 선수. 똑같은 구조인데 박용우의 위치가 이번에는 3백의 왼쪽 라인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 박용우 선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박용우 선수가 탈압박이 좀 약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공간을 커버하는 넓은 범위의 그런 수비가 약한 선수죠. 기동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 특히나 박용우 선수가 수비 라인 앞에 혼자 위치할 때 이 앞쪽에서 싸워주는 플레이 그리고 특히나 넓은 공간에서 황인범까지 올라가 있을 때 이 역습을 당할 때 상대가 달려 나오는데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이런 움직임이 부족하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도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이 도와주면서 여기서 박용우의 기동력을 줄여주고 수비하는 범위를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수비 범위가 좁을 때가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나 홍명보 감독이 간격 유지에 그렇게 장점이 있는 감독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멀어지는 순간 박용우 선수의 단점이 드러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박용우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오고 이태석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황인범이 수비라인 앞에 위치한다 라고 했을 때 측면 공간을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상대 측면 공격수가 보통은 빠르고 이제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측면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달려나갈 때 박용우 선수가 측면 커버가 부족하다. 그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커버가 안 될 때 가운데 있었던 중앙 수비수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나올 때 김민재가 이 공간을 많이 커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김민재가 끌려 나오면 김민재가 없는 요 공간에서 또 실점이 나오고 이런 이제 좀 악순환이 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박용우 선수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지능적으로 이제 빌드업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수비적으로 기동력적인 부분,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부분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단점이 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탈압박을 할 때도 상대 팀들이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전에도 우리가 나왔던 실점 장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앞쪽에서 황인범과 박용우가 아무래도 3-2 빌드업을 할 때 앞쪽에 2명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2명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압박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볼을 받을 때 황인범은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 능력, 요 탈압박 능력이 있지만 전진 능력이 있지만 박용우 선수는 이 전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았을 때 여기서 또 볼을 뺏기는 장면.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공존을 하고요. 그런데도 박용우 선수를 쓰는 이유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구조를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포지셔닝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번 이라크전은 왜 박용우를 빼는 순간 우리가 경기가 잘 풀렸느냐. 우리가 이라크전 전반전에 이라크의 선수가 1명 퇴장을 당했죠. 퇴장을 당해버리니까 이라크가 완전히 내려가서 수비만 했어요. 수비만 하니까 우리가 이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미드필더가 이 앞에
두 명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냥 이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줘도 사실은 앞쪽의 선수가 이라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뒤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라크가 공격수가 한 명 더 있었다. 이러면 이제 우리도 역습에 대해서 불안해지는데 한 명이 없어지니까 조금 더 미드필더도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규와 황인범 두 선수를 여기서 투입을 해서 올라가게끔, 그리고 뭐 물론 둘 다 올라가진 않고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는 김진규 올라가고 황인범, 그리고 왼쪽에서 공격할 때는 황인범이 올라가면 김진규,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된 거거든요. 박용우 선수가 이 역할을 했다면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는 공격에 가담하고 침투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적으로서의 뭔가 그런 기능을 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있을 때는 답답했겠죠. 뒤에서 지키는 플레이가 좀 주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김진규가 들어오는 순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침투에 대한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여기서 이제 칭찬을 받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황인범과 김진규를 그냥 둔 게 아니라 기동력이 조금 더 좋은, 침투하는 능력이 특화가 된 김진규를 오른쪽에 두고요. 볼을 이제 배급하는데 조금 더 장점이 있는 황인범을 왼쪽에 둡니다. 황인범 선수가 원래 오른쪽에서 뛰는데 김진규가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왼쪽에서는 황인범이 패스를 뿌려주고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한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주고 서령우와 김진규가 뛰어간다. 패스를 줄 수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앞쪽에 달려갈 수 있는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를 배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3백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때 황인범과 김진규가 이제 조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김진규 선수가 오른쪽에서 서령우 선수 쪽으로 이제 패스가 넘어갈 때 올라가고 있고요. 황인범 선수가 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진규가 올라가면서 김진규, 이강인, 서령우 요 삼각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에게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또 볼을 잡자마자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그 순간 다시 서령우가 측면으로 뛰면서 측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김진규가 있고 가운데에 이강인이 있어요. 여기서 서령우가 뛰어나가면서 일단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끌어낸 이후에 한 명을 끌어내고 이강인에게 줘요. 그럼 이강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수비가 또 한 명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있었던 김진규가 이 모습을 보다가 침투하는 움직임. 이 움직임은 이제 박용우 선수가 보여줄 수 없는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으면서 서령우가 한 명, 그리고 이강인이 한 명 끌어내고 끌어냈을 때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이 스루 패스 한번 찔러주면서 뛰어들어가는 김진규에게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제 조합,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김진규 선수가 들어오면서 해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김진규 선수가 들어갔을 때 좋았던 건 앞쪽으로 계속 달려나가주면서 이강인이 패스할 수 있는 루트 자체를 만들어줬다는 거. 왼쪽에서는 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있을 때 김진규가 뒤를 지켜주고 황인범이 올라가서 패스를 뿌려주는 순간 앞쪽에서 문선민,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달려갔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뒤에서 이태석까지 좀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활발한 박용우 선수가 할 수 없는 공간 침투를 김진규와 황인범 두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2명, 특히나 공격성을 가진 2명을 앞쪽에 쓴다는 게 이게 아시아 예선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전술이냐, 이걸 또 봐야겠죠. 뭐 그냥 박용우 선수를 빼서 이라크전에 잘 됐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 전술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되게 공격적인 조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특히나 어느 정도 피지컬이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앞쪽에 아무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경기를 할 때 그 한 명이 없는 이라크를 상대로 1대1 찬스를 내준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동점골이 나올 뻔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확실히 황인범과 김진규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 줄 때 이 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편안하게 이라크가 이 안쪽에서 볼을 잡고 전진할 수가 있었고요. 견제가 없다 보니까 볼을 잡자마자, 특히나 우리가 라인이 높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볼을 잡아서 달려들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죠. 정말 물 흐르듯이 이라크가 볼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져간다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한 명 쓰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있는 거고. 근데 박용우 선수도 이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수비적인 컨셉이 그렇게 좀 명확한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올 만한 포지션이 바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라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월드컵에서 정말 본선 무대에 갔을 때는 이렇게 황인범, 김진규처럼 공격적인 라인업을 할 수 없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기용하는 전술을 좀 써야 되는데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쓰는 팀들도 요즘엔 유럽에 많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리버풀의 흐라번베르, 메갈리스터 2명의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뛰는 페에노르트도 황인범과 팀버, 이제 형 팀버거든요. 팀버가 둘 다 중앙 미드필더예요. 중앙 미드필더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역할인데 이게 정말 고도의 그런 조직력이 아니면 사실 구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우리가 본선에 가면 강한 팀들을 만나니까 두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뒀을 때 박용우 선수가 물론 빌드업의 구조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 만들어주는 3백의 왼쪽, 3백의 가운데 어쩔 때는 수비 라인의 앞을 보호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본선 무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빌드업 구조를 자유자재로 조금 우리가 볼을 소유하면서 만들 때보다 우리가 수비하는 상황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그냥 수비에 전문적인 수비에 특화된 선수 박진섭 같은 선수를 여기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가장 지금 고민하는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고요. 실제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월드컵을 확정을 지었으니까 다음 주에 있을 쿠웨이트전부터 시작해서 9월 A매치 때 있을 미국과 멕시코와의 평가전 이런 이제 평가전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장 이제 가까운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홍명보 감독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